네, 안녕하세요. 남북청년대화소모임 봄꽃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봄꽃에서 운영을 좀 맡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봄꽃 유튜브에서 서해를 맡은 이예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하시는 두 분이 옆에 계시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소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장보미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김도희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에 지식 전달과 남북한 자료를 제공하기에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봄꽃은 그동안 민주화 운동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화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여러 토론과 만남을 좀 가져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가 기획해서 나온 만화로 보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온라인 독서 토론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1987 그날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유순아 작가님께서 그리셨고요. 또 배경은 1987년에 발생했던 60 민주화 항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화로도 보셨을 테고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겠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도인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영화를 보셨으면은 워낙 잘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고, 영화로 인해서 책을 찾아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배경 지식이 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크게 그냥 자세하게 얘기할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1월에 박종철 열사가 남영 대공무실에서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이후에 3월에 돼서 49제를 맞이해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바로 다음 달 4월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 정부의 사회상 호원 조치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6월까지 시위가 지속되다가 6월 9일에 영화에서도 봤듯이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안타깝게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정말 기록적인 민주화 운동이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발생했고,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에서도 똑같이 발생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다음날 날짜를 따서 60 민주화 운동, 60 만세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다시 노태우가 와서 이제 호원 철폐하고 이제 다시 정권을 민간에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민주화가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만화에서도 책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책이 다 이제 만화로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정서적인 부담이 덜해요. 영화나 다른 글로 된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한 번쯤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그동안 엄청 열심히 공부하신 게 좀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설명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었는지 충분히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성취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민주 열사들이 용기를 내고 죽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을 했었을 때 책을 읽고 되게 저희 본부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소감들을 좀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두 분께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혹은 이거는 이제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소감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미님 먼저 말씀을 해보실까요? 네, 저는 그 책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 보면은 우린 대학생이야 사회적 책임이 있고 또 계란도 자꾸 던지다 보면 바위에 얼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보고 한 친구가 이런 소감을 얘기해줬어요. 우린 대학생이고 청년이면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나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회 참여자 수가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소감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위를 박근혜 대통령 시위 때도 제가 그 자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참여를 못했었고, 대부분이 알바를 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스스로 참여를 너무 잘 못하니까 뭔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저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소감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토론 같은 걸 좀 진행하다 보면 고민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사회의 그런 현실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이런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좀 많이 갖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인데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인상이 좀 깊었던 그런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도희님은 어떤 소감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지? 일단 고민님께서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나 한창 이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나도 참여해야겠다라고 그런 나이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국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채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인상을 느꼈고, 제가 가장 뭔가 보면서 딱 꽂혔던 거는 여기 그 소감 중에 남용 대공무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제가 보고서도 써야 되고 다른 과제도 있어서 그 남용 대공무실을 5번을 넘게 갔었거든요. 5번 이상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봤던 감정과 그때 제가 봤던 그런 풍경과 그걸 보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이 되었다라고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데 이곳이 몇 층인지 모르게 하려고 설계해놓은 나선형 계단이라든지 창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진짜 한 조각만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옆으로는 남영로 1호선 지하철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바깥에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창, 그리고 방음이 된 벽, 그리고 이제 고문을 받는 사람이 자해를 하지 못하도록 물건들을 못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박아놓은 그런 걸 보면서, 만화에서도 지금 보면 언급이 되어 있고 묘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께서 참 이렇게 참 설계를 아예 그냥 이런 용도로 했구나라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영동을 보면서 느꼈던 거, 1987 민주화운동을 보면서 느꼈던 건요, 국가폭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이 매우 폭력적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때는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정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폭력이 아니라.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국가폭력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어떤 조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더 민주화된 사회가 민주화되는 그런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제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네. 소감을 좀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는 그때 그분들이 했던 생각을 지금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영동 대공무실에 가서 뭐 직접 느낀 것도 있고, 뭐 사회 참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것도 있고 한데, 한 뭐 33년 정도 지났지만,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근데 아직도 사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 책 자체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뭔가 그런 소설적으로 재구성을 한 내용이라서 여러 가지 주인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60 민주항쟁이라던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일지,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참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특히 북한에서는 근현대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가장 좀 이거는 오늘 꼭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그 몇 가지만 좀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도희님은 어떤 게 가장 그 인상이 깊었나요? 혹시 공감이 가셨나요? 제일 공감이 갔던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이 가장 두 개의 축이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유와 평등이 중요해?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노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럼 지금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예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이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롭고 더 평등하게 그 어떤 한계선이 없는 데까지, 이상적이라고 하는 데까지 계속 천천히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보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정말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 예를 들어서 불식업문이라든지 책에서도 나온 불식업문, 아니면은 학교 안에 있는 경찰 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위가 정말 하루 10번꼴로 시위가 지나가는 거리를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는 거리를 지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거 보면서 그때보다는 우리가 많이 민주화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반민주적이라는 그런 믿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런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를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민주주의라는 게 주는 의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사회 참여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할까, 혹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계속 이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여기 남한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 적응을 하면서 어쨌든 적응을 하는데 또 가장 필요한 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대학교 때, 제가 지금 대학생이지만 1학년 때 교양 수업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민주화 운동 때 직접 참여를 하셨었고, 또 그 연예인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사회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자꾸 그 경비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조선은 간수들한테 어떻게 됐냐고, 뉴스를 접할 수 없으니까 계속 붙잡고, 지나가는 간수 붙잡고 어떻게 됐냐, 사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계속 따지고 물었다는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사실 본인한테 직접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자기 친구가, 아는 친구가 시위를 하다가 잡히거나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뭐 다치고 학살되거나 이러면은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해도 뭔가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좀 되게 대단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도 사실 우리 민주주의에서 투표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기가 직접 뽑은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도 이게 국민들이 하는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또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참여를 하려고 하고, 또 어린 아이들도 이런 의식이 계속 뭔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생기는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논의 나눠봤던 거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육에 대한 얘기도 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내 친구나 지인이 뭐 직접적으로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사회참여,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다 보니까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일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사회참여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뭐 청년이나 일반 성인들은 그럼 어떻게 사회참여를 좀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이니까 대학교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대학교에서 가령 예전에 있었던 촛불 시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인구공응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대자보 붙고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일정적인 공통점이 첫 번째 코드가 반정치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호 할 거면은 여기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대면은 여성단체에 있는 티셔츠나 팔찌나 이런 거 하고 들어오지 말고, 그 다음에 유튜버들 괜히 학교 들어와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뭘 하려면은 하다못해 학교에서 어떤 시설을 하나 놓으려고 해도 학생한테 일일이 우리가 카카오톡이든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설문을 돌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결국에는 뭔가 학생들, 대학교라는 커뮤니티 자체가 우리 안에서만 도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비유를 하자면 울타리를 치는 것 같아요. 울타리를 치고 이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정작 울타리 밖에 있는 거는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울타리 밖에 있는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 장애인, 비정규직 등등등 그런 사람들을 못 보고, 야, 우리 안에서는 이게 민주주의지라고 그냥 그렇게 고인물이 된다고 하죠. 요새 표현으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는 게 과연 민주주의의 본 모습이고 참여의 연대인가 하는 고민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첨언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부채의식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했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건 내가 봤을 때 부조리한 게 있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좀 의심이 들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 납득할 수가 없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면은 부채의식은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사실 저나 여기 도희님이나 보미님 주변에는 되게 이런 사회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 비록 시위는 못 가더라도, 시위를 못 가고 인터넷 차원을 좀 못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사실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못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만약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한 분씩 짧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가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진지충이지만. 근데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지만 요즘 이슈되는 피라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얘기를 슬쩍 꺼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 몰라, 나 정치에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런 거죠.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장 나한테 피해가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니까 진지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때마다 그냥 한마디씩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외국인이 만약에 와서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은 할 말이 없으면 사실 되게 좀 부끄럽잖아요. 네.
그런 민주주의 의식을 이렇게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겪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그게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고 내 친척, 내 본인이 그 사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좀 가지면은 그래도 좀 의식이라든지 이런 참여가 좀 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고민을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포예요. 내가 저기 가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관심을 가져봤는데 나한테 떨어지는 게 1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저기 가서 발언을 왜 하고 시위를 왜 해? 이 시간에 가서 공부하고 알바하고 스펙 쌓기 바쁘지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청년 취업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요새 뭐 인구공 아까 얘기했던 인구공이나 부동산 문제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 이생 직망이라고 아세요? 요새 많이 나오는 거라는데 무슨 뜻이죠? 이번 생에 집 구하기 망했다고 집 사기 망했다 뭐 그다음에 뭐 이번 생에 비정규직 탈출하기 망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서 생긴 거잖아요. 정치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나는 저기 거리를 둬야 되라고 했던 공포가 사실은 자기를 좀먹는 공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냉소인데요. 냉소를 어떻게 해소하냐를 저한테 여쭤보셔도 저도 뭐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저도 냉소를 느끼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까 남해공 대공무실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면 방명록이 있어요. 방명록에 사람들이 문구를 쓰잖아요. 문구를 쓰는데 제가 하나 필사를 한 게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1987 영화마다 그런 거 나오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라고 그 주인공 연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연한테. 근데 거기에 똑같은 말이 써 있더라고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뀝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봤었거든요. 그 정도의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냉소하시는 세상은 안 바뀌지만은 최소한 나는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여하고 뭐 그럼 시위가 될 수도 있고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게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청와대 청원이라도 될 수 있는데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은 도둑놈도 해군놈이 한다고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냉소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순간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달라 보이긴 하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감명 깊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분한테 감사하죠. 그런 좋은 말 써주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그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이런 역사적 사건의 역사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공평하게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다 그런 분들의 노력인데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세상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 더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남북 청년 대화성의 북극 같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구나 쉽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좀 바꾸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런 걸 만든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얼마든지 연락주세요. 정말 저 평소에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왜 사람들은 그 사회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게 다 본인의 문제로 다 돌아오는 건데 왜 그렇게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조금씩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나 아직은 조금 참여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겠구나 아직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 작은 뭐 생각의 변화로 세상이 좀 천천히나마 바뀌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왔었는데 가장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우리는 이제
이쪽 남쪽에서 이런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혹은 뭐 사회 변화, 뭐 사회 참여, 시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 뭐 북에서는 이런 뭐 1987년에 뭐 60항쟁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좀 배우고 계셨는지 뭐 설명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배우긴 배웠는데, 남한에서 이런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북한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단 하나 제가 기억하는 거는 네, 6.25 전쟁만 해도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우는 그 교육에 따르면은 남한이 새벽에 북한을 침입했다 이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통일이 되면은 이 역사적 사건을 바로 잡는 데에도 아마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네, 그렇게 좀 배워도 좀 잘못 왜곡되게 배우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기에는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북한 정부가 알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1980년대인가 그때 루마니아 대통령과 김일성이 굉장히 가까웠었거든요. 사이가 되게 가까웠었는데 그 루마니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그렇게 칭송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왕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사는지 신기해서 본인도 체제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독재 체제로. 그런데 루마니아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렇게 죽일 수 있구나 해서 이런 그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한테 가르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사람들이 깨어있는 그 의식으로 어쨌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면 사실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 싶어서 네, 루마니아 사건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저는 북한 대외선전 매체라든지 조선중앙TV 같은 방송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사실 남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저희 주제인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약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4.19나 5.18이나 4.3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하거든요. 굉장히 자세히 조명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북한에서 그런 걸 많이 쓰죠. 반미 자주 투쟁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쵸. 근데 거기서도 가령 5.18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장지가 지금도 그렇지만 작동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부대가 공주에 가서 시민들과 학살하냐? 이거 미국이 책임있다 하면서 사실 한국의 반미운동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조명을 해요. 연구도 한다고 하고 그런 필요성,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나 통치에 대한 당위성을 얻는 데에서 필요한 대로 뭔가 좀 뭐라 그래야지? 왜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채식, 그러니까 좀 비유를 보는데 채식도 패션이야. 그런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갖다 쓰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이 민주화를 조명하거나 남한에서의 어떤 시위나 운동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서 왜 북한에는 민주화가 안 나오나? 왜 운동을 안 하죠? 그런 의미는 한번도 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사실 북한에 있을 땐 그게 다 그냥 정상인 줄 아니까 네 그런 생각을 시위라는 것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의식 자체를 아예 못했었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게 보인 적도 없었고 외부와 차단된 그 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기는 사실 힘들었어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어야 나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면 저기는 저러는데 우리는 어떨까? 뭔가 상대방에 비춰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저는 그게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의 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또 이제 북한은 그런 거죠. 통일을 하고 싶은데 남한 쪽에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북에서 뭐 가르치는 거지만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되게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이제 뭐 도의군처럼 네. 직접적으로 전공을 하거나 뭐 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어쩌면 이쪽에서 그렇게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우리랑 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 뭐 저희 지금 1987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도 그렇고 한국 현대사에서 북한이 없이는 사실 얘기가 안 되죠. 왜냐면 그잖아요. 한국 현대사에서 북한이 빠져버리게 되고 우리 역사에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빠져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존재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민주화 운동을 봤을 때 사실은 그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이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까? 애초에 민주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나중에 뭐 민주화가 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북한에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많고 가깝게 지냈는데 또 항상 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정말 그 민주화나 그런 거에 대한 상상조차 못했냐고 물어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공인한테도 또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네. 들었던 얘기도 항상 새로워요. 우리로서 사실 상상하기 힘든 거니까. 네.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아까 북에서 배우는 남의 민주화운동 혹은 여러 가지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감히 여쭤보기로는 그 북에서 현대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교육을 받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본인이나 뭐 친구분들은 또 어떻게 배웠다더라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현대사에 대해서 배우는 건 사실 되게 왜곡된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좀 지역이 안 좋은 지역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다는 되게 좀 선생님들한테 끌려가서 김해는 그게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막 되게 교육을 잘 체계적으로 해주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친구들한테서도 제가 뭐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평양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런 정보는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제대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니실 때 수업을 안 하고 선생님이 네네. 제 데려가셔서 그 김매기 활동이라고 해서 오전 한 2시간 정도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키고 그리고 오후에는 다 학생들 총동원해서 선생님 밭으로 가가지고 김매기 시키고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그랬는데 겨우 이름 석자만 알고 그 정도지. 네, 뭐 대부분 그리고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더라도 뭐 매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면은 다 신화적인 면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뭐 김일성이 가랑이불 타고 가랑이요? 아니 가랑이라고 하는데 그 말 뜻이 뭐냐면 단풍을 타고 강을 건너가지고 싸우면서 이겼다 이런 신화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되게 가벼웠나 보나. 그래서 근데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그걸 다 믿었다는 거죠. 거기서는 다 믿었던 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도 어릴 때 막 단군이 막 하늘에서 뭐 내려와서 이런 거 다 믿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근데 그건 이제 뭐 건국 신화인데 북한만의 그 건국 신화인 거죠. 그 신화의 주인공이 김일성이고 어쨌든 뭐 6.25 전쟁만 해도 그 고지선 전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고지전 전투에서도 그 원래 철원 평야가 원래는 북한이었었는데 6.25 전쟁 때 고지전 전투를 통해가지고 남한에 비속됐죠.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북한이 차지했던 땅은 어디였냐면 김일성 고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철원하면 있죠. 네, 그렇죠. 그 김일성 고지를 6.25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차지한 곳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것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6.25 전쟁 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차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김일성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은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참여했던 이수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북한의 영웅으로 또 징용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빼앗기거나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본인들이 조금 뭔가 획득을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 과장하게 이제 가르치는 면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나 봐요. 뭘 물어봐도 되게 슬슬 너무 감격스럽고요. 덕분에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여러분께서 많이 칭찬해주셔서 열심히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때는 진짜 그 영상 통화하는 걸로 2시간 동안 빽빽히 채워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진짜 뭐 한 절반의 절반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 전달드려서 너무 아쉬운데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었는지 약간 잘 모르겠네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이 책 진짜 한 30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 이야기 듣고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1987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1960년에 발생했던 4.19 혁명에 대해서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4.19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 시간까지 이 책을 읽고 와주시면 또 엄청나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책도 좋았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거는 많아요. 맞아요. 얼마나 걸렸죠, 읽는데? 저는 좀 25. 저는 읽는 속도가 좀 늦어서 한 1시간 좀 안 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모임 하기 직전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쉬운 책이니까 여러분들 또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고 저희랑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